새벽 4시 30분 수원 본점 사무실의 형광등이 켜집니다. 78세 박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까만 정장 재킷을 단정히 입고 회색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긴 모습에서 4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역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저기 맞은편 모퉁이, 지금은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선 그 자리에 작은 건어물 가게가 있었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영숙과 철수 부부는 월세 15만 원짜리 3평 남짓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진열대와 삐걱거리는 냉장고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30분 가락시장으로 떠나기 전 영숙이 묻곤 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우리에게는 정성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매일 새벽 영숙은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씩 만져보며 김치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멸치 한 마리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철수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땀을 흘렸지만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외상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할 때, 젊은 엄마가 아이 분유값이 모자랄 때 영숙은 기꺼이 외상을 내주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준호가 숙제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연필을 꼭 쥔 채 공부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영숙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언젠가는 큰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크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정성으로 손님을 대하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통할 거야. 1990년대 들어 수원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상에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영숙은 전통시장의 정겨움을 살리면서도 깔끔한 진열과 친절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철수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보냉 상자를 달고 골목골목 누비며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1년 겨울 철수가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며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키운 이 일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준호와 함께 더 큰 꿈을 이루어낼 거예요. 병상의 철수 손을 꼭 잡으며 영숙이 다짐했습니다. 지금 78세가 된 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원역 앞 작은 건어물 가게는 이제 전국 8개 지점을 가진 한마음 푸드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렸습니다. 2018년 3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준호가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첫 임원회의에서 준호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기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선 비효율적인 관습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직원 회식, 명절 선물,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준호야, 그런 것들이 우리 한마음 푸드마켓의 특색 아니겠니? 직원들과의 정도 중요하고. 어머니,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있던 직원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직원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던 관례도 중단되었습니다. 고객 건의함은 관리 비용만 드는 장식품이라며 치워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년 근속의 김 과장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졌어요. 전무님께서는 저희와 거의 대화도 안 하시고, 더 심각한 문제는 준호가 영숙을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규 매장 개점회의, 대형 거래처 계약 논의, 심지어 임원 인사까지 영숙 몰래 진행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와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내가 왜 못 들어가니? 이 회사 대표이사는 나야. 어머니께선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준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아들아,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니야.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신뢰가 더 중요한 거란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머니 세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우리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모든 게 다 비합리적이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감정이라고?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게 감정 때문이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제는 전문 경영인의 시대예요. 어머니는 좀 뒤로 물러나 계셔야 합니다. 그 순간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조카 민수가 정기 감사차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민수는 장부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모, 장부상 일부 거래 내역이 좀 이상해요.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의 말에 영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차갑한 오후 영숙은 우연히 준호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청소하러 들어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펼쳐본 순간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천점, 안양점, 성남점, 세 개 지점의 부동산이 모두 준호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회사 회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 줄 수 있겠니? 이틀간의 집중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수와 김 사장이 함께 모인 수원 본점 지하 창고에서 세 사람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고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20년부터 체계적으로 회사 자산이 빠져나갔어요. 가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매월 3천만 원씩 지급했고 부동산도 헐값에 준호 개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영수가 총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 김 사장의 말에 영숙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미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더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모, 이건 더 심각해요. 그것은 가짜 의료 진단서였습니다. 영숙을 치매 환자로 진단한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심지어 법정 후견인 신청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결심을 하고 준호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수원 본점 1층 사무실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야. 영숙이 조용히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부터 자짜 진단서까지 다 여기 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이 회사도 이 돈도 결국엔 제 몫이 될 거잖아요. 뭐라고? 조금 일찍 가져간다고 뭐가 문제죠? 어머니는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너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의 구닥다리 경영 방식으론 이 회사 망하는 것만 시간 문제예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배아파 낳고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수원 본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그녀의 흰머리를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고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포기할 순 없지. 민수야, 고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이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김 사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영숙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 준호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냉랭했던 모자 사이에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수원 본점 냉동창고 점검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영숙은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배제하려던 준호가 먼저 도움을 청하다니. 어머니 경험이 필요해요. 재고 관리는 역시 어머니가 베테랑이시잖아요. 준호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하 냉동 창고로 내려가는 길에 김수진이 합류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직원인 수진은 항상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동 창고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8도. 김치, 젓갈, 각종 냉동식품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깐 밖에서 서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준호가 말하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기계음이 따라왔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수진이 당황해하며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지하라서 터지지 않았고 비상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30분은 곧 누군가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3시간째 영숙의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저기 환풍구 봐. 함께 소리쳐보자. 두 사람은 남은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OS 신호를 보내고 벽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8시간째 되던 새벽 3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박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위해 일찍 온 그녀가 미약한 신호음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영숙과 수진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영숙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효자 연기였습니다. 간병인과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준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운이 좋으셨네요. 다음번엔 이런 기적은 없을 거예요.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방심하게 만들어 진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 정 선생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는 기억도 잃으셔서 문제없어요. 퇴원하면 강화도 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영숙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들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강화도 별장에서 요양하시죠. 영숙은 기억을 잃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작은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강화도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농장이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준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준호야, 영숙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김 사장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날 너무 얕봤구나, 준호야. 영숙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늦었다. 넌 내 아들이었지만 법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해. 일주일 후 수원 본점에서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숙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그동안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횡령과 살인 시도, 그리고 자신이 겪은 8시간의 지옥 같은 시간까지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음 푸드마켓은 돈만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을 파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민수가 대표이사를 맡게 됩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서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살인미수 15년, 횡령 및 배임 12년으로 총 27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마치자 준호가 뒤돌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2024년 봄 79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합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여성 창업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얼음처럼 차가운 절망 속에 가둘 때가 있을 거예요. 조용했던 강연장이 더욱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얼어 죽거나 끝까지 버텨서 다시 따뜻한 햇살을 보거나 전 후자를 선택했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수원역 앞을 지나며 차를 세웠습니다. 40년 전 작은 건어물 가게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음 푸드마켓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79세 박영숙의 새로운 꿈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